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어린이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제가 가급적 정치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오늘은 좀 이번 시간은 조금 하고 공부를 좀 독서를 미디어북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선거 관련 고법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이게 뭐 뜻하냐면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를 날려버리겠다. 법으로. 이 뜻이죠. 지들이 뭔데? 네?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 1위를 불과 대통령 선거 바로 전에 날려버리겠다고 하는지, 이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권 행사 대통령 선거 아닐까요? 이 내란 잔당 세력의 최후의 발악인 것 같아요. 정말 최후의 최후까지 이 내란 잔당 세력이 도처에서 준동을 하고 있는데 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위층에 있는 자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들이 어깨에 힘주고 돈 좀 있고 그 고위직에 있다고 해서 잘난 것 같지만 정말 나쁜 인간들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면서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알고 이 나라를 자기들이 자지우지하겠다는 해야 한다는 의지를 그런 속셈을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인간들이 아닌가. 제가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사법부 개혁이 안 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완전히 화산 폭발을 하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민주적 개혁 사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윤석열, 한동훈, 검찰, 검찰 전체, 그리고 법원, 지기현 판사,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양승태가 뒤에 있다고 하던데요. 양승태 등 이런 자들이 그 사법부의 수두룩빽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한 10명 중에 9명이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 판사들의 이제 알릴레오 북스에서 전 판사 이름은 좀 까먹었는데 예전에 국회의원 했었던 전 판사가
자기가 겪은 그 법원 생활을 얘기를 하면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꼴통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의 유무를 선고하고 형량을 선고하고 하고 있는 현실이 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저 이제 사법부의 신뢰는 완전히 땅에 무너졌고 개혁 없이는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사법부가 어떤 곳이냐면 그 판사들이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면 오줌을 가면 선임이 먼저 들어가면 그 선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옆에서 이렇게 뭐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소변기가 보통은 그냥 뭐 옆에서 일 보고 소변 보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법원은 안 그렇대요. 그냥 선임이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있으면 그 후임자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선임이 나올 때까지. 이런 한심한 작자들이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개 같은 놈들이죠. 개 같은 놈들. 아이고. 아니 저는 개를 저는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취소하고요. 병신 같은 놈들이죠. 병신 같은 놈들. 네. 꼴통, 또라이, 미친놈.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답답하네요. 진짜 참. 우리나라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얼마나 썩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 뭐 경제적이나 이런 걸로는 선진국 대열에 뭐 진입했다고 하지만 사람들 심성은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자, 답답합니다. 그 더불어서 제가 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저 대법원 사법부에서 전쟁을 선포한 이 마당에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무슨 역풍 운운하면서 소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즉각 신속한 대응을 늦지 않게, 그리고 최고로 강력한 대응, 탄핵이죠. 네. 탄핵을 권도 바로바로 불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형님 일어나. 오디오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똥 쌌네. 똥 쌌어요. 똥도 싸고. 똥 쌌어요. 으쌰.
네, 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파시즘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파시즘 인간의 그 생물학적 한계랄까요? 생물학적 본성 같은 것을 미리 알아놓는 게 좋겠어요. 파시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고 파시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좀 나요. 예, 화가 납니다. 네. 오늘은 197쪽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큐피트병 제목이 큐피트병입니다. 90세의 쾌활한 할머니 나타샤 케이가 우리 병원에 찾아온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다. 할머니는 88번째 생일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변화를 깨달았다고 한다. 우리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떤 변화인데요? 아주 근사한 변화랍니다. 할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전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힘이 넘치는 느낌이 드니까요. 도로 젊어졌나 봐요. 젊은 남자들에게도 관심이 생기고요. 그래요. 정말 살맛나는 기분이 든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는걸요. 제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할 까닭이 있나요? 그런데요. 친구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그러더군요. 성격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러던 친구들이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줍음쟁이였는데 지금은 말갈량이 아가씨 같다고요.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농담을 던지곤 해요. 내 나이에 주체가 아니니? 하고요. 스스로는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깜짝 놀랐지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는 전혀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의심스러워요. 제 자신을 타이르기도 하지요. 나타샤, 너는 89살이야. 그런데도 벌써 1년이나 이런 상태로 계속 있잖아. 원래 소극적인 성격이던 내가 이렇게 제멋대로 굴다니.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나이에 난데없이 이게 무작정 행복하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 이렇게 무작정 행복해도 되는 건지 생각하다 보니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쩌지? 난 병에 걸린 거야. 기분이 이렇게 너무 좋은 것도 분명 병이야. 난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병이라고요? 그러면 감정적이거나 마음의 병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이 안 좋아요.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붕 떠버린 거예요. 전 알아냈답니다. 입에 담기도 꺼림직하지만 이건 큐피트병이에요. 큐피트병이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진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큐피트병이에요. 의사 양반도 아시죠? 매독 말입니다. 70년 전, 70년 전에 매춘부 짓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매독에 걸렸어요. 똑같은 병에 걸린 아가씨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큐피트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그이는 저를 매춘부 생활에서 빼내고 병까지 치료해 주었답니다. 물론 페니실린은 없던 시대였어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재발되는 일이 있습니까? 만일 초기 간염이 완치되지 않고 증상만 완화되었다면 특이하게 긴 잠복기를 거쳐 신경매독이 발병하는 수가 있기는 했다. 내가 전에 진료했던 환자 한 명은 쌀바르산으로 자가치료를 했지만 50년 넘게 지나서 신경매독의 하나인 척수매독이 발병했다. 그러나 70년이나 되는 잠복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환자 자신이 그토록 냉정하게 뇌매독이 아니냐고 물은 적도 없었다. 놀랍네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다.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노부인의 생각은 정확했다. 척수액은 양성으로 나타났고 신경매독에 걸렸음이 분명했다. 그녀의 늙은 되뇌 껍질을 자극한 것은 틀림없이 스피로헤타균이었다. 문제는 치료 방법이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겼다. 노부인은 그녀답게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돌아가는 생각을 이렇게 피력했다. 이 병을 치료하고 싶은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병이라는 것은 알지만 병 덕분에 기분이 좋으니까 말입니다. 나는 그런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아요. 그런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덕분에 2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를 느끼고 기운까지 팔팔하니 말이에요. 신나는 경험이었어요. 정도가 지나치면 좋은 것도 그만두는 게 낫다는 것도 알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고 충동까지 솟구친답니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엉뚱하고 바보 같은 충동이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취한 듯한 기분이었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도를 넘어선다면 노부인은 기운이 넘치는 듯이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말했다. 아무래도 큐피트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더 이상 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치료받는 것도 손가락질 받는 것만큼이나 싫어요. 이렇게 넘치는 기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살아있었던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더도 덜도 말고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도록 해주실 수는 없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녀에게 해줄 처방은 분명했다. 우리는 페니실린을 투여하기로 했다. 페니실린은 스피로헤타균을 죽이기는 하지만 큐피트병, 즉 일단 생긴 뇌의 변화나 탈 억제 상태를 되돌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노부인은 두 가지 희망을 모두 이루었다. 생각과 충동의 얽매임 없이 적당한 탈 억제 상태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도 자존심을 잃지 않고 되뇌 겉질이 더는 손상될 염려도 없이 말이다. 그녀는 회춘한 기분으로 다시 활기차게 100세까지 살고 싶어 했다. 우습죠? 이게 모두 큐피트 덕분이라니 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병인데 사람한테 좋은 병이네요. 뭐 적절하게 치료가 됐기에 이 정도겠죠. 만약에 놔두었으면 좀 뭔가 좀 더 심각해졌겠지만, 뭐 이런 병은 이 할머니한테는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저는 뒷이야기 아주 최근에 그러니까 1985년 1월에 진찰한 또 다른 환자 미겔 오와 관련하여 나는 똑같은 딜레마와 아이러니에 직면한 적이 있다. 미겔 오는 조병이라는 진단으로 주립병원에 입원했지만 사실은 신경매독에 의한 흥분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푸에르토리코 농장에서 일하는 무식한 남자였다. 말하기와 듣기에 약간의 장애가 있었고 말로써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있었다. 처음에 만났을 때 그는 아주 흥분된 상태였다. 내가 어떤 단순한 형태를 그려 보이며 이것을 그리라고 말하자 그는 단숨에 입체 도형을 그렸다. 가로 열고 적어도 나에게는 입체 도형으로 보였다. 그러더니 그것을 뚜껑이 달린 상자라고 설명하면서 그 속에 과일을 그려 넣으려고 했다. 상상력이 흥분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그는 원래의 그림에 있던 동그라미와 가위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니 그는 폐쇄라는 개념을 잊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뚜껑이 열린 채로 오렌지가 가득 든 상자. 내가 그렸던 평범한 형태보다 훨씬 재밌고 훨씬 생생하고 사실적이지 않은가.
며칠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무척 힘이 넘치는 아주 활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종잡을 수 없는 생각과 뜻하지 않은 감정의 움직임을 보여 마치 하늘로 높이 솟구쳐 오르는 영 같았다. 나는 다시 한번 같은 도형을 그려보려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는 충동적으로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원래의 형태를 마른 목골로 바꾸고 거기에 줄 하나를 연결하더니 끝에 사내아이를 그렸다. 그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사내아이가 열을 날리네요. 연이 하늘에서 펄럭이고 있단 말입니다. 며칠 후 세 번째 만났을 때 그는 아주 우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마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 같았다. 가로 열고 수액 검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진정용 활도를 투여받았던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그 도형을 그려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정확하면서도 평범하게 원래의 형태보다 조금 작게 그렸다. 활돌 때문에 작은 글자증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림 뒤에는 앞의 두 그림과 같은 재미와 동적인 움직임도 없었고 상상력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전에는 정말 생생하게 보였는데 치료를 받고 나니 모든 게 죽은 듯 보여요.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도 L-도파를 투여해서 각성을 일으키게 한 뒤 그림을 그리게 하면 도움이 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처음에 나무를 그리라고 하면 그들은 왜소하고 빈약한 데다 잎이 완전히 떨어진 겨울나무를 그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L-도파를 투여해서 각성시키면 생생하고 힘이 넘치며 잎이 무성한 나무, 생기로 가득 찬 나무를 그린다. L-도파의 투여로 흥분 상태가 심해지고 그들은 환상적으로 장식된 나무를 그린다. 잎이 푸르게 우거지고 물 오른 가지에 꽃이 만발해 있다. 심지어 잎이 갖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등장한다. 이것이 심해지면 원래의 나무는 마침내 바로 쿠풍의 세미라 속으로 완전히 숨어버린다. 이러한 그림은 투렛 증후군에서도 상당히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원래의 형태와 생각이 지나친 장식으로 인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암페타민 중독 상태에서 그리는 소위 스피드 아트 가로 열고 각성제의 영향하에서 그리는 그림 가로 닫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상력이 눈을 떠 점점 활발해지다가 마침내 끝없는 과잉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중독이나 병에 의해 해방과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정신과 상상력은 무뎌진 상태로 잠들어 있다는 사실. 그 얼마나 역설적이고 잔인하며 아이러니한 일인가. 바로 이러한 역설이 소생의 주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두렛 증후군 환자 또는 이러한 역설적인 각성 상태를 향한 유혹을 느낀다. 또한 코카인 같은 마약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특수한 불안정 상태도 의심할 바 없이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코카인은 L-도파나 투렛 증후군과 같이 뇌 속의 도파민을 증가시킨다. 바로 이 때문에 프로이트는 코카인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글로 적었던 것이다. 코카인을 흡입하고 느끼는 충족감과 행복감은 건강한 사람이 느끼는 정상적인 행복감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서 그 상태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약물에 의한 효과라고 믿기 힘든 것이다. 뇌에 대한 정기 자극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역설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간질 가운데는 흥분성과 중독성을 띈 것이 있다. 간질이 자주 일어나는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되풀이되어 자기 유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고 마치 뇌에 정극이 설치된 쥐가 충동 강박을 통해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하는 것과 매일반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온과
순수한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간지도 있다. 설령 병으로 인해 느끼는 행복감이기는 하지만 행복감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한 역설적 행복감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도움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시 부인의 기묘한 발작적 회상도 이것과 비슷한 사례이다. 가로 열고 회상 참조.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기묘한 세상과 접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통상적인 상식이 뒤집히는 세계이다. 병이 상태가 곧 행복한 상태이며 정상 상태가 곧 병이 상태일 수도 있는 세계이자 흥분 상태가 속박인 동시에 해방일 수 있는 세계.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몽롱하게 취해 있는 상태 속에 진실이 존재하는 세계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큐피트와 디오니소스의 세계이다. 오쇼 라지니시라고 있어요. 오쇼 라지니시가 시피드를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이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근데 마약을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LSD 같은 거를 그때 당시에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굉장한 각성이 일어난다고 해요. 거의 뭐 놀라운 각성이어서 깨달음 비슷한 어떤 느낌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로는 그거를 오쇼 라지니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데 마치 헬기를 타고 그 정상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약으로 인한 그런 각성은 진정한 어떤 깨달음이나 깨달음이나 뭐 그런 각성, 아무튼 진정한 깨달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는 적절한 비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마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도움은 된다 라는 또 말을 했었어요. 글쎄요, 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근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그 저기 뭡니까, 그 애플의 그 누구예요? 아이폰 개발한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이게 참, 그 유명한 사람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니. 이게 참, 저도 기억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고 참. 미치겠네. 네,
예. 스티브 잡스요. 예. 스티브 잡스도 그 젊었을 때 LSD 같은 뭐 마약을 하면서 그때 자기 상상력이 이렇게 지평이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비틀즈도 한때 뭐 LSD에 중독됐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LSD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LSD 같은 거는. 그거는 실험용으로 아마 소량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뭐 잘 모르는 문제니까. 그 다음 정체성의 문제. 오늘은 무얼 드릴까요? 그는 두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버지니아 햄 반 파운드를 드릴까요? 아니면 노버햄 조각을 드릴까요? 그는 분명히 나를 손님으로 착각했다. 게다가 그는 말하는 사이사이 병동의 전화기를 들고 예, 톰슨 식료품점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아니 톰슨 씨,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큰 소리로 물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두워서 잘못 봤구나. 손님이라고 착각을 했네. 얘 친구 톰 피킨지잖아. 곁에 있는 간호사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톰과 함께 늘 경마장에 가곤 했지. 아닙니다, 톰슨 씨. 또 착각하셨군요. 그런가? 그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톰이라면 하얀 옷을 입을 리가 없지. 정육점 주인인 하이미로군. 유도새 피가 한 방울도 안 묻은 걸 보니 오늘은 장사가 영 신통치 않은 모양이네. 괜찮아. 주말에는 손님이 잔뜩 밀어닥칠 테니까. 그가 나를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착각하자 나는 조금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를 알아볼까 싶어서 목에 걸려있는 청진기를 가리켰다. 청진기! 웃음을 터뜨리며 아니 뭐야 하이미인 척했구먼. 자네 정비공들은 모두 의사 흉내를 내고 싶어하지. 흰옷을 입고 청진기까지 거치고서 말이야. 차에서 나는 소리를 청진기로 듣기라도 하려는 건가? 아, 이제 알겠고. 자네는 내 친구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모빌 주유소의 지배인이군. 자네는 언제나 볼로냐 소세지와 보리빵을 사가지. 윌리엄 톤스는 마치 자기 자신이 지금도 식료품점의 주인으로 일하고 있는 듯이 또다시 두 손을 비비면서 계산대를 찾으려고 둘러보았다. 그러나 계산대가 보이지 않자 의아한 눈길로 다시 한번 나를 보았다. 그는 갑자기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여기가 어디지요? 가게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정신이 또 오락가락했군요. 서치를 벗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늘 하던 대로 청진기로 진찰하실 거죠? 아니요, 늘 하던 대로가 아닙니다. 남택을 진찰하던 의사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사실 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저를 진찰하시던 분은 가슴이 떡 벌어진 분이셨어요. 맙소사, 선생님은 수염을 기르셨네요. 지금은 프로이트처럼 보이네요. 제가 정신 이상인 건가요? 머리가 이상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톰슨 씨. 머리가 이상해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억력에 조금 장애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억하거나 구별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 기억이 저를 조금씩 속이고 있어요. 그도 인정했다. 때때로 사람을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그 때문이고. 그런데 무얼로 하시겠습니까? 노보햄? 아니면 버지냐? 언제나 이 모양이었다. 내용은 그때마다 바뀌었지만 매번 그 내용이 달라졌을 뿐 즉흥적으로 늘 즉석에서 덜어는 재밌기도 하고 덜어는 놀라운 대목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비극이었다. 톰슨 씨는 단 5분 사이에
나를 거의 10명의 다른 사람과 착각했다. 그는 이것저것 추측대로 되는 대로 내뱉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어림짐작에서 그 다음 어림짐작으로, 가설에서 그 다음 가설로, 확신에서 그 다음 확신으로 아무런 막힘 없이 넘나들고 있었다.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고 망설이는 기색 같은 것은 어느 한 대목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누구였는지도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도 전혀 몰랐다. 전에 습육품점을 운영했고 심한 코르샤코프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그는 어떤 일이든지 몇 초만 지나면 잊어버렸다. 그의 착각에는 끝이 없었다. 그의 발밑에는 기억상실이라는 심연이 언제나 입을 벌린 채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기에 온갖 거짓 혹은 가짜 이야기를 능숙하게 지어내면서 그 심연의 다리를 놓아 한시바삐 건너가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순간적으로 목격한 세계 혹은 그렇게 느껴진 세계였다. 그의 말은 워낙 변화무쌍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서 단 한순간도 감내하거나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소하고 혼란스럽지만 그럭저럭 일관성도 갖춘 세계가 존재했다. 그를 둘러싼 세계, 그것은 그가 무의식 중에 끊임없이 속사포처럼 불을 뿜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매번 급조해내는 세계였다.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와도 같은 세계, 환상의 세계, 꿈과 같은 세계였다. 항상 새로운 인물들과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매 순간 변화와 변형이 일어나는 만화경 같은 세계였다. 그러나 그에게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환상이나 환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확고한 현실 세계였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세계인 것이다. 한 번은 톰슨 씨가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그는 호텔 프론트에 자신의 이름을 윌리엄 톰슨 목사라고 사인하고 택시를 불러 밖으로 나섰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택시기사는 그처럼 재미있는 승객을 태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멋진 모험으로 가득 찬 놀라운 경험담을 연이어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는 말했다. 그는 마치 세상 모든 곳을 여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 없고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답했다. 단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정말 기묘하긴 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 주 표시가 있습니다. 이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루리아의 기억의 신경심리학에 실려 있다. 어떤 택시기사가 정말 매력적인 손님을 태웠다. 택시기사는 그 손님의 이야기에 푹 빠졌다. 그런데 손님이 내리면서 택시 요금이라고 준 것은 체온표였다. 그제서야 비로소 택시기사는 그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천일야화의 세헤라자드 같았던 그 손님이 신경병원의 기묘한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또 한 사람의 코르샤코프 증후군 환자인 지미지에 대해서는 이미 길 잃은 뱃사람에서 자세하게 말한 바 있다. 그는 급성 코르샤코프 증후군에 걸린 뒤 치료를 받아 이미 오래전에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그 이후로 자아상실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혹은 아마도 얼핏 현실처럼 보이는 꿈의 세계, 과거의 기억 속 세계에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톰슨 씨는 갓 태어난 상태였다. 발병한 것은 3주 전이었다. 그는 당시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찌꺼렸고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태어난 뒤에도 증상이 여전히 심각했고
장난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짓거리는 혼미 상태에 있었다. 종종 코르샤코프 증후군 정신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정신병은 결코 아니다.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메우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주위의 사물과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공상하는 힘은 그 자체가 뛰어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앞서 말한 장난 상태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왜냐하면 환자는 매 순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주변 세계를 문자 그대로 창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 오늘날까지의 역사, 다시 말해서 과거라는 것을 지니고 있으며 연속하는 역사와 과거가 각 개인의 인생을 이룬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인생 이야기, 내면적인 이야기를 지니고 있으며 그와 같은 이야기에는 연속성과 의미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야말로 우리 자신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기도 한 것이다. 만약 누군가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 그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전기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 의해 우리 자신을 통해 우리들 안에서 즉 지각, 감각, 사고,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무의식 중에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물론 입으로 말하는 이야기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생물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우리는 서로 그다지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야기의 화자로서 우리 모두는 각각 고유한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필요하다면 되살려서라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 즉 지금까지의 이야기인 내면의 드라마를 재수집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 편의 이야기, 즉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내면의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 그와 같은 이야기에 대한 필요성, 아마도 그것이 톰슨 씨가 장광설을 만들기에 필사적인 이유를 설명해주는 단서이기도 할 것이다. 연속성, 즉 연속적인 내면의 이야기의 상실이 그를 일종의 이야기광이 되게끔 내몬 것이다. 끊임없이 말할 수밖에 없고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짓거리며 몽상을 말한다. 진실한 이야기 혹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의 내적 세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를 쉬지 않고 짓거려대는 것이다. 가짜 인간들, 즉 유령들이 사는 가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짜 연속성 속에서 가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상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톰슨 씨의 경우는 어떨까? 겉보기에 그는 활기 넘치는 코미디언처럼 보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극 소설에 등장하는 배꼽 잡는 소재들도 허다하게 등장한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재를 다룬 소설이 실제로 있다. 빌일은 뱃사람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데이비드 질먼이라는 젊은 작가가 크로피보이라는 자자 권고를 나에게 보내왔다. 이것은 톰슨 씨와 같은 기억상실증 환자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었다. 주인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화려하게 변신하여 정체성을 얼마든지 만들어 즐긴다. 그는 자신의 변덕에 따라 정체성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만들기도 한다. 소설에는 기억상실증 환자 특유의 천재적이고 놀라운 상상력이 제임스 조이스의 버금가는 필치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 책이 실제로 출판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이 출판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이라고 믿는다. 보르헤스의
기억의 왕 푸네스는 신기하리만치 루리아의 위대한 기억력 이야기에 나오는 환자와 비슷하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보르헤스가 실제로 기억 항진증 환자를 만난 것을 토대로 기억의 왕 푸네스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똑같이 크로피 보이의 경우에도 질먼이 실제로 톰슨과 같은 환자를 만나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쓸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그것은 코미디다. 그러나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다. 오싹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인간이 어떤 의미로 광기 속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주변 세계는 하나하나 그 모습을 잃어가고 의미를 잃어가며 사라져간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 필사적으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 자신의 발밑에서 항상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무의미라는 시면 그 혼돈 위에 의미라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 톰슨 씨 자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 느끼고라도 있을까? 명랑한 사람, 재미있는 사람, 해악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지닌 무언가에 압도되어 말을 잃고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느낀다. 그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경주에 나선 사람 같습니다. 틈만 나면 달아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 길을 쓰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하고 사람들은 말한다. 실제로 그는 달리는 것을 결코 멈출 수 없다. 매 순간 다리를 놓고 단절된 상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기억, 존재, 의의 등의 단절을 결코 메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절을 메우기 위한 다리와 연결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허구이며 현실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과 일치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톰슨 씨도 그와 같은 사실을 느끼고 있을까? 아니, 질문을 바꾸어 그에게 현실성이란 어떤 것일까? 그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까? 그 자체로는 전혀 실제하지도 않는 환상과 허구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구원하려 몸부림치지만 자아 속에 매몰되어 버린 인간, 실제하지도 않는 세계 속에 빠진 한 인간이 겪을 고통 속에서 그는 신음하고 있는 것일까? 그가 즐거운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렇듯 그의 얼굴은 내내 긴장감으로 굳어져 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는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말해야 하는 실체 없는 이야기가 그의 구원이며 동시에 파멸로 이끄는 힘이기도 한 것이다. 그 때문에 표면은 빛나는 무지개처럼 쉬지 않고 변하지만 그 밑에는 끝물을 환상과 선망의 심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에게는 감정을 잃어버렸다는 감각이 없다. 그에게는 정체성과 현실성을 규정하는 그 오묘하고 신비로우며 엄청난 깊이를 상실했다는 감각이 없다. 그와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놀란다. 그가 아무리 막힘없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기묘하게도 그 이야기 속에는 감정이 들어있지 않다. 현실과 비현실, 진실과 비진실, 가로 열고 여기에는 거짓이라는 개념을 쓸 수 없다. 오직 비진실이라는 말만을 쓸 수 있을 뿐이다. 가로 닫고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 적절한 것과 초점이 어긋난 것 따위를 구별하는 판단력이라는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무슨 말을 하던 그런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고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건 역시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정말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듯한 무관심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이를 증명하는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톰슨 씨는 자신이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지어낸 갖가지 사람에 관해 빠른 말투로 짓거리고 있었다. 한참을 그러더니 오랍쇼 내 동생 봅이 창밖으로 지나가네 하고 말했다.
여러 때와 같은 독백투였고 흥분하기는 했지만 무관심하고 별다른 동요가 없는 말투였다. 그러나 1분 후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한 남자가 문 안으로 슬며시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저는 윌리엄의 동생 봅입니다. 형이 제가 창밖으로 지나가는 광경을 본 것 같군요. 톰슨 씨의 말투와 태도로는 진짜 동생이 정말로 나타났다고 상상할 수 없었다. 미세는 부리지만 언제나 무관심하고 무덤덤한 그의 독백을 듣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톰슨 씨는 정말로 자기 동생에 대해 말했던 것이다. 동생이 실제하다니. 실제하는 동생을 보고도 마치 실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와 똑같은 말투로 말하다니. 우리는 망령이 느닷없이 살아 숨쉬는 인간이 되어 자기 앞에 서 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속단하기는 일렀다. 톰슨 씨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동생을 눈앞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감정을 생생하게 드러내지도 않았고 비현실의 혼미 상태에서 눈을 뜨지도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동생을 비현실적인 존재로 취급했다. 그를 무시했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한층 심한 혼미 상태로 빠져들어갔다. 그것은 지미가 형을 만났을 때의 양상과 전혀 달랐다. 너무나 서글퍼진 동생 봅은 낭패감에 몸을 떨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봅이에요. 로비나 돕이 아니라 동생 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 톰슨 씨는 변함없이 짓거리는 가운데 기억의 실마리가 조금 풀려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옛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피부친 형 조지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직접 화법의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봅은 어안이 벙벙해서 말했다. 하지만 큰형님 조지는 19년 전에 죽었어요. 맞아, 형님은 언제나 입만 열면 농담만 하지. 톰슨 씨는 동생 봅의 말을 무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봅의 말에 무관심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는 계속해서 형 조지에 대해 실없는 소리들을 늘어놓았다. 흥분한 채 제멋대로 진실이나 실제, 타당성 그 어떤 것도 무관심하다는 태도였다. 그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살아있는 동생의 절망스러운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톰슨 씨의 내적인 현실성에 다른 어떤 것보다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상실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것은 현실감의 상실, 감정과 의미, 그리고 영혼의 상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미의 경우처럼 간호사들에게 물었다. 톰슨 씨에게 혼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 때문에 혼이 빠져나갔을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간호사들도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곤욕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마치 그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듯 했다. 이번에는 지미에 대해서 물었을 때처럼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성당에 앉아있는 톰슨 씨를 한번 보세요. 라고 하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성당에 앉아있을 때도 경박하게 제잘거리며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쉬지 않고 짓거렸기 때문이다. 지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절한 슬픔과 쓰라린 상실감이 있었지만 명랑하기만 한 톰슨 씨에게는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지미에게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다는, 적어도 고뇌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졌고 내면의 깊이, 혼의 존재가 느껴졌다. 그러나 톰슨 씨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 간호사들이 말했듯이 그에게도 신학적인 의미에서 불멸의 혼이 분명히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자비를 베풀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간의 차원에서 말하면 대단히 불온한 무엇인가가 그의 정신과 인격 속으로 파고들어온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간호사들도 동의했다. 지미는 말하자면
미아와 같은 상태였다. 따라서 정서의 세계에 몰두하거나 그것과 순수하게 교류함으로써 잠시나마 구원받을 수 있었다. 미아는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의 용어를 빌리면 그는 조용한 절망의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현실이라는 땅에 발을 딛고 감정과 의미를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 감정과 의미가 지금은 상실되거나 잊혀졌지만 그는 그것을 애타게 다시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톰슨 씨의 경우에는 시끄럽고 화려한 언행과 끊임없는 농담으로 현실 세계를 대신하고자 했다. 만일 세계가 절망감으로 가득 찬다고 해도 그는 그와 같은 절망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끝없는 농담 속에 배어나오는 관계와 현실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으로 인해 그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멋대로 말을 짓거리거나 망령들을 등장시켜서 의미를 얻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자체가 의미를 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장애이다. 그는 무섭게 입을 떡 벌린 기억상실이라는 심연을 매번 뛰어넘으려고 쉬지 않고 꾸며댄 이야기를 짓거린다. 그와 같은 그의 재능이야말로 그에게는 저주인 셈이다. 만일 그가 조용하게 침묵할 수만 있다면, 만일 그가 쉬지 않고 짓거리는 것을 멈출 수만 있다면, 만일 그가 환상이 빚은 기만적인 겉모습과 손을 끊을 수만 있다면, 그때야말로 그의 내면에 현실이 살아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진짜인 그 무엇, 깊이가 있는 진실로 느껴지는 무엇인가가 그의 영혼 속에 되살아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의 경우 가장 큰 실존적인 비극은 기억에 있지 않았다. 그의 기억이 완전히 황폐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기억에만 있지 않았다. 그에게는 느낀다는 기본적인 능력이 사라진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이란 이것을 말한다. 누리아는 이러한 무관심을 균일화라고 불렀다. 그는 때때로 이것을 그 어떤 세계든 인간이든 결국에는 파괴하고 마는 궁극의 병이라고 생각했다. 생각건대 루리아에게 그것은 놀랍도록 매력적인 측면이었고 동시에 치료자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도전이었다. 그는 이 주제로 몇 번이나 돌아갔다. 예를 들면 기억의 신경심리학에서는 고르샤코프 증후군 및 기억과 관련지어 균일화에 대해 말하기도 했으며 뇌와 심리작용에서는 이마엽 증후군과 관련해서 매우 긴 분량으로 이 문제를 논했다. 특히 뇌와 심리작용에서는 그러한 환자들의 몇몇 병례들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적고 있다. 그들도 루리아의 산산이 부서진 세계의 남자에 나오는 환자와 비슷하지만 훨씬 무섭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환자들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를 상실한 환자들이고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신에게 훨씬 가혹하게 버림받은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산산이 부서진 세계의 남자에 나오는 자제츠키는 언제나 싸우는 인간으로 묘사되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손상받은 뇌를 회복하려고 손톱만큼의 융통성도 없이 완고하게 싸운다. 그러나 우리의 톰슨 씨는 그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루리아가 진료한 이마엽 환자 가로 닫고 예 신부님, 예 간호사님 참조 가로 닫고 처럼 자신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고장을 일으킨 것이 어느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몇 가지 기능도 아닌 가장 중요한 자아, 영혼 그 자체인데도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는 명랑하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지미보다 훨씬 심하게 자아를 상실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톰슨 씨에게는 인격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지민은 거의 언제나
맥락도 일관성도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윤리적인 존재였다. 적어도 그는 맥락이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톰슨 씨의 치료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의 맥락을 다시 연결하는 것. 그의 맥락을 다시 연결하는 우리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심하게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러나 우리가 단념하고 그의 곁을 떠나면 그는 이따금씩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조용하고 평온한 정원을 거닐었다. 그는 병원에 딸린 정원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평정을 되찾곤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는 흥분해서 되는 대로 짓거렸고 정체성을 되찾으려고 쉬지 않고 짓거리거나 비현실의 혼미 상태로 자신을 몰아넣었다. 식물, 조용한 정원, 인간이 없는 세계에서는 사회적인 요구나 인간적인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럴 때 그는 정체성의 혼미 상태에서 벗어나고 흥분 상태에서 해방되어 유유자적한 평정을 되찾는다. 정적과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분위기가 주어지고 나아가 주위가 인간을 제외한 온갖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에만 그는 비로소 평온과 충족감을 맛보는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이니 인간관계이니 하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자연만이 존재할 때 그는 자연과 말이 필요 없는 일체감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일체감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가식이 아닌 진정한 존재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네, 끝났습니다. 들어보니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네요. 예.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신의 상실을 채우고자 온갖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어내고 떠드는 사람.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오늘 총균세를 못했는데 빨리 총균세 진도를 좀 나가고 싶어요. 총균세를 요 연휴 중에 끝내고 싶기 때문에 지금 9시가 좀 넘었지만 다음 시간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총균세.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